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박진 소설가의 단편 소설 권총 이야기 낭독해 드립니다.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공장장에게 붙들렸다. 최 반장, 그는 손을 번쩍 들며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이미 노조 간부 10여 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공장장이 비켜 앉으면서 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하던 말을 이어갔다. 일자리가 둘이고 근로자가 하나면 임금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하나고 근로자가 둘이면 임금은 내려가죠. 지난 5년 동안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근로자만 계속 늘어났고 임금 또한 덩달아 올랐습니다. 올해는 그 차이가 더 심해 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늘었지요. 그런데도 감원이나 임금 삭감도 못해요. 차입금만 계속 증가해 재정이 한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입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는 망하고 은행은 파산하고 나라는 부도날 것이 분명합니다. 공장장은 매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배식을 받고 구석자리에 혼자 따로 앉았다. 어제도 그는 노조원들에게 국제 경쟁력 강화니 자구 대책이니 구조 조정이란 말을 되풀이했다. 노조원이 그것은 같은 말 아니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비꼴 일이 아닌 것 같았다. 회사와 나라가 동시에 망하는 사태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모든 근로자에게 대비책을 세우라는 경고로 들렸다. 나는 노조원도 아니고 관리사원도 아니다. 그런데도 옆에 불러 앉혀놓고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뭔가 대비책을 세우라는 암시가 아닐까? 실직한다고 당장 문제될 것은 없다. 약간의 예금도 있고 퇴직금도 나올 것이다.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개인 공작소에 나가 날품이라도 팔면 아직 재학 중인 아이 둘의 뒷바라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회사가 망한 뒤 은행이 파산하고 나라까지 부도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르지 않은가. 실직은 당연하겠지만 퇴직금은 날아갈 것이고 예금과 날품 역시 뜬구름이 될지도 모른다. 사태가 악화되어 전기, 수도가 끊기고 골목마다 악취가 진동하고 교통이 마비되고 물가 폭등과 풍기 사태가 벌어지고 삶 자체가 고통과 두려움의 진창이 될 수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 도둑과 강도, 폭행과 약탈, 여기저기 시체가 뒹굴고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미친 자들의 깔깔대는 소리가 거리를 메우고 마을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져 서로 찌르고 찔리고 아이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흘러나오는 물방울로 목을 축여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닌가. 10여 년 전 작고한 초대 회장은 우리 중공업이 앞으로 1000년은 이어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1000년은커녕 100년의 절반인 50년을 겨우 넘긴 시점에 은행과 국가가 함께 쓰러지는 위기에 몰리고 있다. 나라와 회사와 가족을 위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방안은 없을까? 나는 할 일이 없을 때는 술잔이나 등산 지팡이 등을 만들곤 했다. 이번에는 전쟁의 필수품인 총이면 어떨까? 장시간 연속 발사에도 총열이 휘어지거나 갈라지지 않는 기관총 같은 것.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삶의 둑이 무너지는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돌았다는 손가락질이나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공장장의 얘기가 현실이 된다면 그때의 공포와 혼란은 상상하기도 싫다.
그 거대한 밀물을 어떻게 막아낸단 말인가. 세상 구경 잘하고 간다는 말이나 남길 뿐이다. 아내나 이제 겨우 삶의 문턱에 들어선 아이 둘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생전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공포의 쓰나미 앞에 어떻게 내팽개쳐 두는가. 어딘가 햇빛이 반짝이고 맑은 물이 흐르며 새들이 모여드는 높은 산자락 밑에 피난처 같은 곳은 없을까? 옆에만 있어도 나와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는 그 무엇. 문득 그것이 권총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곤충은 기관총에 비해 부피도 적고 남의 눈에 쉽게 띄지도 않는다. 위급시 일시적인 호신용으로는 안성맞춤일 것 같다. 미국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권총 한 자루로 10여 명의 악당을 제압하는 사나이가 있었다. 총집에서 총을 빼 한 방의 악당을 제압하는 그의 사격 솜씨는 정말 멋졌다. 그때 그의 총은 삶의 공포와 폭력에 맞서는 정의 상징이었다. 놀랍고 부러웠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만들기만 한다면 가죽끈에 달아서 허리춤에 차고 회사, 경내와 시내 중심가로 나가 돌아다녀도 보고 싶다. 삶을 위협하는 어떤 폭력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 근사한 생각이다. 누가 나를 얕잡아 보면 큰 코 닥치지. 복면한 녀석이 우리 집 담장을 넘어오기만 해도 그날은 그놈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초파일이면 쌀 한 말을 이고 마을 뒷산에 절을 찾아갔다. 절에는 가슴에 칼을 품고 정진하는 스님 한 분이 있다고 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나서부터 그 스님은 날로 강해지고 무서움이 없어졌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초파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내에 모여들었을 때 그 스님은 사찰마당 한가운데서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 원을 그렸다. 그런 뒤 칼을 자기 앞에 꽂아놓고 그 원 안에 앉아 밤낮을 보냈다고 했다. 사람들은 누구도 스님 근처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때 어디선가 노스님 한 분이 나타나 맨몸으로 그 원 안으로 들어가 칼을 품은 스님과 마주보고 앉았다고 한다. 그러자 앉아있던 스님이 벌떡 일어나 칼을 멀리 내던진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도 내 안에 무엇인가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무엇인가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반 작업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권총 한 자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동시에 기왕 만들 바에는 최고 성능의 권총이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작고 가볍고 분해와 조립이 간단하고 기능은 뛰어나면서 탐지기에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 주철이나 특수광은 쉽게 노출되고 무겁다. 차라리 초강력 우레탄이나 합성수지 혹은 세라믹 등의 신소재면 어떨까? 물론 그런 소재의 권총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약실 안에 화약이 폭발하고 총열 안에 탄환이 고속 회전하며 발사 시에 열과 충격을 이겨내는 물체라면 어떤 소재든 상관없지 않느냐 싶었다. 내 생각은 권총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제로 옮겨갔다. 연발식이 좋겠지? 구경이나 총신은 재래식보다 좁고 짧았으면 싶었다. 그런 경우 유효사 거리가 짧아지고 명중률과 살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총탄은 약실 투입 화약을 늘리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 또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성은 낮을수록 좋으니 소음기도 만들어 끼워야 하리라. 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자유중공업의 중장비 공장 4호 선반 반장이다.
선반 작업만 30년 계속한 기능공으로 볼트와 너트, 핀과 축, 밸브, 캠샤프트, 베어링, 이음새 등 각종 기계류의 요소 부품을 갈고 자르고 깎고 다듬는 일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1년 내내 이어지지는 않는다. 일거리는 없고 기계가 멈춰 있을 때 주철이나 특수강의 각봉 혹은 원봉 등의 폐자재로 아령 촛대, 조립식 등산 지팡이, 스테인리스 술잔 등을 만들기도 했다. 그것은 내방객이나 지인들에게 건네는 공장 방문 기념품 중에 하나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내가 만든 스테인리스 술잔은 반원의 날개를 펼친 포도주 잔으로 공장장으로부터 프랑스 포도주 잔을 연상시킨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나는 쇠뭉치만 있으면 선반과 드릴로 원이든 타원이든 팔각형이든 십육각형이든 어떤 모양의 물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회사는 20만 톤급의 유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멸치배 한 척의 신규 수주도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계 해운업계의 경기 침체로 신규 주문이 거의 끊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문도 없지만 제작이 완료된 제품도 고객들의 인수기피로 회사 부두 앞에는 준공된 빈배가 그냥 떠 있고 공장의 야적장에는 철 구조물과 중장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2, 3교대 철야 작업이 끊긴 지는 오래전이고 주간 작업도 단축되어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다. 이에 따른 조직 개편과 임직원의 대량 감원설이 나돌고 노조 측의 비대위 구성과 결사항쟁 현수막이 공장 안 이곳저곳에 걸리고 잔디밭에 잡초뽑기, 연수원 재교육 투입 등의 인사명령이 아침마다 나붙고 있다. 식사 후 나는 작업실로 돌아왔다.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빈 작업실에 앉아 이 생각 저 생각하는 동안 해는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업장 문을 잠그고 보니 어느새 퇴근버스가 출발할 시간이다. 나는 뛰어서 간신히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는 직원들이 많지 않았다. 나는 운전석 뒤 빈자리에 앉아 있다가 시내 중심가에서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물, 권총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우선은 장난감 권총이라도 사서 분해해 봐야겠다. 백화점 안에는 수입 완구를 파는 점포가 한 군데 있다. 그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완구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권총 있어요? 키 큰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실물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나는 빙긋 웃었다. 수입품이 몇 가지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비쌀수록 좋아요. 아가씨가 선반 위에 물건을 찾고 있는 동안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쪽 발목을 까닥거렸다. 총구가 나를 향한 권총 한 자루가 진열장 위에 놓여졌다. 완구임에도 권총은 금방이라도 실탄을 발사할 것 같았다. 나는 물건값을 치렀다. 집에 돌아와서 구입한 권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출근했다. 나는 텅 빈 작업실을 한 바퀴 빙 둘러보았다. 내 마음 중심에 권총 한 자루가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본 어떤 권총과도 달라야 했다. 동시에 그것은 지금 내가 삶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의 상징이어야 했다. 나는 자제함을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쓸만한 물건들이 꽤 있었다. 회색의 탄소광 봉 2개, 각봉 5개,
고무봉, 우레탄 원봉 각각 3개, 용수철 2개, 그리고 두께 0.5mm 합판 1개. 내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두꺼운 비닐봉지를 펼치고 나서 고무봉을 먼저 봉지에 담으며 중얼거렸다. 자, 너부터 들어가라. 그 다음엔 너, 그 다음엔 너, 그 다음엔 너. 잠시 후 봉지가 불룩해졌다. 나는 불룩해진 봉지를 툭툭 두드리며 좋았어 라고 말하고 배낭을 닫았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작업장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시내 총포상으로 갔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은 내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나는 다짜고짜 진열장으로 다가가서 그 속에 들어있는 총알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뭘 찾으세요? 주인이 물었다. 나는 진열된 총알을 손끝으로 집어 보였다. 주인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계속 손끝으로 진열장 위를 두드렸다. 그제야 주인은 마지못한 듯 내가 가리킨 총알을 진열장 위에 꺼내놓았다. 한 통, 한 통. 나는 신중하고 나직하게 말했다. 주인은 돌아서서 선반 위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어 진열장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두 말 안고 카드를 건넸다. 벨을 눌렀으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행이었다. 아내는 성당 봉사 모임에 갔을 것이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병채 들이켰다.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내렸다. 실내는 어두침침해졌다. 책상 위에 있는 독서등을 켰다. 밝은 빛이 책상 위로 가득 쏟아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당신 어디야? 성당이에요. 천천히 들어와. 나는 책상 위에 보자기를 깔고 준비물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자, 시작해볼까? 나는 마지막으로 권총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불빛에 비친 권총은 상점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진짜처럼 보였다. 나는 총구를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찰칵. 찌르르한 느낌이 이마를 가로질렀다. 나도 모르게 하하하 웃음이 나왔다. 나는 권총을 벤치와 드라이버로 분해하기 시작했다. 총은 총열, 방아쇠 뭉치, 탄창집, 손잡이, 몸체 등 5부분으로 해체되었다. 방아쇠 뭉치와 탄창집은 다소의 중량감을 느끼게 했고 특히 총열과 몸체와의 연결 부분에 쓰인 부품들이 생각보다 더 정밀하게 제작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이보다 10배는 더 정밀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고 중얼거렸다. 탄 한 통 속에서 실탄 2발을 꺼내어 분해하기 시작했다. 탄 하나는 탄자와 내관, 탄피로 분리되었다. 탄피를 거꾸로 들자 약실 속에 잿빛 화약가루가 흘러나왔다. 가루를 따로 모아둔 다음 탄자의 구리 외피를 까냈다. 그러자 속에서 단단하게 뭉쳐진 납이 나왔다. 납에 묻은 화약가루를 손끝으로 비벼보니 그 촉감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부드러운 어떤 것을 연상케 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내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자리에 앉아 분해된 권총과 총탄의 부품, 탄소봉과 각봉 등의 재료를 손끝으로 번갈아 만지고 들여다보았다. 모양과 크기, 가공, 연마된 물체의 단면과 측면 등을 비교해 보면서 종이에 그려도 보았다. 특히 기억과 손의 감각만으로 제작이 어려울 듯 싶은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모양을, 규격과 가공 치수도 적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내가 돌아오는 소리에
나는 얼른 방문을 걸어 잠갔다. 밖에서 손잡이를 돌리는 기미에 나는 소리쳤다. 바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8시.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하던 일로 돌아왔으나 집중이 되지 않았다.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나는 대답을 삼켰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탄소봉 2개만 챙겨놓고 집을 나왔다. 여보! 등 뒤에서 아내가 소리쳤다. 나는 그 소리에 잡히지 않으려고 서둘러 대문을 빠져나왔다. 택시는 나를 공장 앞에 내려주고 멀어져 갔다. 어디선가 바람이 쏘아 밀려왔다.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적막하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나는 작업실로 들어가 불을 켰다. 작업대 카버를 벗기고 NC 자동 선반 대신 범용 선반 앞으로 갔다. 오랜만에 작업대 앞에 서니 긴장감이 되살아났다. 램프에 불을 켰다. 연동척에 탄소봉을 고정했다. 외경 가공용 바이트를 단단히 조이고 전원을 누르자 주축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탄소봉을 칼에 갖다 댔다. 나무처럼 부드럽게 깎여 나갔다. 떨어져 흩어지는 칩들이 얼굴로 날아올랐다. 피부가 데일 정도로 뜨거웠다. 이마에서 구슬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절삭 가공을 계속했다. 피곤하기는커녕 신바람이 났다. 나도 모르게 나의 18번 노래가 목을 타고 나직이 흘러나왔다. 1시간 정도의 연속 작업 끝에 탄소봉은 총 10부품으로 변했다. 반역 캘리파스로 길이를 재어보았다. 2mm 정도 더 길었다. 그것을 마저 깎아낸 다음 바로 내경 가공 작업에 들어갔다. 내경 가공용 드릴로 바꿔 끼우고 보링 작업을 진행했다. 극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작업이었다. 거의 3시간 남짓 내경을 뚫고 깎고 갈기를 거듭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다. 공장을 걸어 나오는 나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장 안에서는 내가 일거리가 없어도 늦게까지 남아 무엇인가 만들어낸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작업 둘째 날은 첫날보다 쉬웠고 그럴싸한 작품을 만들 것 같은 여유도 생겼다. 탄창집 제작에 들어갔다. 우선 원봉을 40mm 크기로 깎아낸 다음 외경과 양면을 가공했다. 6개의 똑같은 크기의 탄환집을 만들어야 하는 정밀 작업이기 때문에 인덕스를 이용하여 11mm 엔드밀로 1차 보링 작업을 한 다음 11mm 엔드밀로 정오까지 2차 보링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을 끝낸 다음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사흘째 되는 날의 작업은 플라스틱 몸체와 손잡이 그리고 소음기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방아쇠 뭉치를 만드는 데서 애를 먹었다. 격발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례 수정 작업을 했다. 분해하고 조립을 되풀이한 끝에 방아쇠의 이중격발 장치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냈다. 공작기계의 탄소각봉을 바꿔 끼우고 카터로 깎고 다듬기를 되풀이하고 열 처리와 용접 끝에 겨우 그럴듯한 모양이 만들어졌다. 방아쇠를 당기자 이중장치가 작동되면서 찰칵 하는 금속성 소리를 냈다. 이제야 마음에 드는군. 나는 방아쇠를 한 번 더 당겨보았다. 마침내 모든 부품의 제작이 완료되었다. 나는 봉지 속에 쓰다 남은 재료와 참고 스케치를 털어넣고 선반 위와 주변을 깨끗이 치웠다. 서둘러 귀가했다. 열쇠로 대문을 열고 뜰 안으로 들어섰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늦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권총 조립을 시작했다. 총신과 방아쇠 뭉치 부분은 완벽했다. 탄창집과 손잡이 부분의 감촉이 약간 거칠었다. 그것만 제외하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거친 부분은 다음날 그라인더로 연마할 생각이었다. 마지막은 탄환 조립이었다. 그것은 공구만으로 가능한 단순 작업이었다. 방바닥에 보자기를 깔고 엽총탄 12발을 분해하였다. 그 중에서 10발만 억지 박음으로 재조립했다. 재조립하기 전에 6발에 한해 탄자 부분의 납과 약실 화약의 양을 조금씩 늘렸다. 재조립된 탄환을 탄창집 내경에 일일이 밀어놓고 돌려보았다. 남은 것은 성능 시험뿐이었다. 나는 표적지로 쓸 0.5mm 합판을 꺼냈다. 드릴로 내 모서리에 구멍을 낸 다음 유색 사인펜으로 합판 표면에 다이아몬드를 그려 넣었다. 왜 다이아몬드인가? 그것은 내가 평생 부러워해온 중고등학교의 마크였다. 마침내 끝났다. 어렸을 때 우리 집 부엌에 있던 무쇠 솥이 생각났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20인분 분량의 대형 가마솥이었다. 솥뚜껑은 언제 봐도 윤기가 흘렀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가 닦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솥에다 한 번도 밥을 짓거나 국을 끓여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일하고 얻어온 찬밥과 국수 그리고 감자고구마, 옥수수 등이 우리 5식구의 끼니였다. 그것으로는 항상 배가 고팠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나는 다니던 초등학교를 마치자 집 근처 철공소에서 밤낮으로 선반을 갈고 닦았다. 나의 학교 생활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끝났다. 그렇지만 내가 일해온 선반 분야에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배낭에는 조립된 권총과 보강탄환 6발, 소음기와 표적지로 쓸 합판, 등산용 삽이 들어있었다.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려 황토길 절개지에서 내렸다. 야산의 잡목을 제치고 바위를 돌아가며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니 그늘진 골짜기에 소나무 숲이 있었다. 제법 높은 비탈이었고 소나무 주변은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 권총의 성능 시험할 때 비탈과 잡목이 어느 정도의 총성은 걸러줄 것 같았다. 나는 높이 2미터 정도의 소나무 가지에 표적지를 걸었다. 20발짝 뒤로 물러나 권총을 꺼냈다. 탄창집을 열고 엽총탄 2발을 장전했다. 총열에 소음기를 돌려 끼운 뒤 호흡을 가다듬었다. 사격 교본의 2가지 자세를 거듭 상기했다. 첫째는 차려 자세에서 2다리에 힘을 모아 말탄 모습을 갖춘 후 왼팔을 정면으로 뻗어 주먹을 만들고 그 주먹 위에 검지로 방아쇠를 건 오른손을 올려놓고 총구 가늠쇠를 표적 중앙에 맞춘다. 둘째는 왼손바닥으로 왼쪽 엉덩이를 받치고 2다리를 옆으로 비스듬히 벌린 후 오른손으로 관역을 겨눌 것. 나는 표적을 저격하기 전에 제1 자세를 되풀이 연습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차려 자세에서 2다리에 힘을 모은 후 반칸 정도 벌린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안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랐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알 수 없는 원망 같은 것이었다. 숨을 멈추었다. 가늠새가 가는 구멍으로 들어오자 표적지 속의 다이아몬드가 뚜렷이 떠올랐다. 한때 이 다이아몬드는 내가 넘볼 수 없는 또는 내가 반드시 도전했어야 하는 학교의 관문이었다. 그것이 세상살이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진즉 깨달았더라면 나는 가족들을 굶기더라도
학업에 정진했을 것이다. 호흡을 멈추고 검지로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화약 냄새가 피어오르면서 짧고 낮은 폭발음이 터졌다. 그 소리는 내 마음에 쌓인 절망, 후회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 같았다. 어깨에 전해지는 충격이 생각보다 컸다.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하늘을 쳐다보았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얼어터진 손으로 선방 기술을 배우던 모진 세월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을 짓눌러 온 슬픔이 구름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깊게 내쉬고 탄착 지점으로 다가갔다. 총탄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왼쪽 아래로 날아가 표적을 뚫었다. 뚫린 구멍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아직도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사격 지점으로 되돌아왔다. 두 발을 버티고 섰던 자리가 약간 패인 듯이 보였다. 패인 곳에 다시 발바닥을 맞추고 왼손 주먹 위로 방아쇠에 검지를 건 오른손을 올린 후 같은 자세로 재발사하고 바로 표적지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표적 중앙에 정확하게 박혀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구멍을 쓰다듬어 보았다.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구멍은 기계로 깎은 듯 매끄러웠다. 흡족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탄창집에 보강탄 두 발을 장전한 후 사격 자세를 취하자 허벅지에 힘이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다. 검지를 방아쇠에 건 채 총구를 치켜들자 바로 관역이 떠올랐고 방아쇠를 두 발을 더 장전해서 연사했다. 정중앙을 관통한 탄착점에는 구멍이 하나뿐이었다. 두 발이 한 구멍을 통과한 것이다. 그것은 원망과 슬픔이 하나로 꿰뚫어졌다는 뜻이다.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다이아몬드를 극복한 것이다. 나는 나뭇가지에서 표적지를 떼어냈다. 두 손으로 다이아몬드를 가슴에 품고 원위치로 돌아왔다. 주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탄피 6개를 주워 모은 뒤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탄피를 쏟고 표지판으로 덮었다. 흙과 돌로 구덩이를 메우고 두 발로 오랫동안 밟았다. 총의 안전장치를 재삼 확인한 후 배낭 깊숙한 곳에 밀어놓고 하산길에 들어섰다. 입사하고 10여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공장장 사모님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다. 집 암벽과 바닥을 이태리 대리석으로 장식한 2층 호화 주택이었다. 공장장 내외와 본사 관리 본부장이 합석했다. 셋 다 다이아몬드 마크 학교 출신이었다. 공장장 사모님은 포도주 잔 선물에 대한 답례라면서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물에 대해 설명했다. 옥수수 사료로 키운 캐나다산 유구, 제주도산 갈치, 동해산 민어회, 이태리 포도주 등이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여러 가지 대화가 이어졌다. 그들의 학연으로 넘어갔다. 국가기관 요소마다 꽂혀 있는 그들의 학연은 국가 그 자체인 것 같았다. 한동안 다양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그들의 동창과 동문들의 이야기가 꽃을 피웠다. 안주인이 나를 바라보았다. 최 반장님은 아직 총각이시라면서요. 그때까지 나는 미혼으로 월세 문간방에서 아침 저녁은 라면으로 점심은 공장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월급 전액을 고향 어머니에게 송금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얼굴을 붉히고 허둥거리는데 안주인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사익감으로 기술자를 원하는 동문이 있는데 내가 중매를 서면 어때요? 저 같은 선방공이 뭔 소리 자유중공업이 누구들 때문에 일어섰는데 당신 같은 기술자들 때문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기술자가 공장장이나 사장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맞선 보는 정도야. 믿질 게 없다는 배짱이 생겼다. 며칠 뒤 나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로 그녀를 만나러 나갔다. 그녀의 자기소개는 짧았지만 예의 발랐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여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경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말에도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화려한 의상과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뒤이어 들려온 달콤하고 청아한 음성은 나를 공중에 둥실 떠오르게 했다. 하지만 다음 차례로 그녀가 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자 나는 한없이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결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어머니와 더불어 기찻길을 따라 걸으며 땔감으로 쓸 석탄을 주었고 6식구의 생계수단이었던 고구마와 감자를 받으러 새벽에 기차역에 나갔다가 초겨울 추위에 3시간을 떨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집에는 시계가 없었고 밝은 하얀달 빛으로 새벽에 가까운 줄 알고 기차역으로 달려갔기 때문이었다. 어쩐 일인지 그때 나는 내가 털어놓았던 가난한 삶의 면면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맞서는 그날 하루로 끝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같이 내 꿈속에 나타났다.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사랑도 주고받았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권총은 다이아몬드 표적지를 통해 나의 첫사랑을 다시금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었다. 돌아오는 시외버스 속에서 거듭 다짐한 것은 앞으로 사격 연습에 매진해야겠다는 결심이었다. 아니, 사격 연습보다는 사격 자세 그 자체에 매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것은 단지 사격 연습에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적에게 맞서는 삶에 대한 강인함을 터득하는 외의 길이었다. 자세를 반복 연습한 끝에 마침내 숙달에 이른다면 그 자세는 내 분신이 될 것이고 그런 분신을 확보한 이상 두려울 게 뭐냐는 생각이 들었다. 하산해서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식탁 위에 저녁밥을 차려놓았다. 당신은 먹었어요. 돌아서려는 아내의 손목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 내가 꼭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줄게. 아내가 부끄러워하며 잡힌 손을 뺐다. 다음 날 공장으로 출근했다. 4일 만이었다. 가죽집에 넣은 권총은 섬유대에 매달아 어깨 안쪽에 걸었다. 아직 군복무 중인 현역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현역 중에도 대위 계급장 정도는 단 듯 싶었다. 작업실에는 연수원에 들어갔던 반원 한 명이 나와 있었다. 그는 커피를 타다 주며 그곳에서 얻어들은 얘기를 쏟아놓았다. 이번 구조조정은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구 공장과 엔진 공장까지 하청업체로 넘긴다고 하고요. 본사는 부실기업으로 판정돼 은행 관리로 넘어가면서 회장과 사장은 물러나고 공장장님이 CEO 자리에 앉는다는 소문도 돕니다. 그것은 꽤 구체적인 정보였다. 어쩐 일인지 내게는 지나가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잡담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데꾸도 않고 반원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공장장이 나를 찾는다는 비서실 전화였다. 노트와 펜을 챙기려다 그만두고 빈손으로 공장장실로 향했다. 오랜만이야. 공장장이 웃으며 나를 맞았다. 그의 느긋한 표정을 보니 직업 관련 사항은 아닌 것 같았다. 이때다 싶어 나는 다짜고짜 힘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다. 송현숙 씨 잘 계십니까? 누구? 공장장이 되물었다. 사모님이 소개했던 천사 말입니다. 사모님? 천사? 누굴 말하는 거야? 아, 20여 년 전 사모님이 동창생 딸이라면서 중매했던 천사를 잊으셨습니까? 20년 전이라고? 그제야 간신히 내 물음의 실마리를 찾은 모양이었다. 20년 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공장장이 퉁명스럽게 내까렸다. 그러나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색을 하고 내 물음에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도 나의 굳은 음성에 긴장하는 것 같았다. 나도 잘은 몰라. 2번 이혼하고 태국으로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는 말꼬리를 흐렸다. 그때 비서가 달려와서 그 얘기에 대고 뭔가 속삭였다. 갑자기 그의 안색이 바뀌었다. 그 얘긴 다음에 하자고. 중요한 전화부터 받아야겠어. 그는 전화기 쪽으로 달려가며 내게 나가달라고 손짓했다. 작업실로 들어와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없었다. 선반과 부속 기계들을 덮었던 카바를 걷고 먼지를 털고 윤활유를 발랐다. 그러는데 2시간이 흘렀다. 그때까지도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경영 관련 긴급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렇더라도 나는 흔들릴 것 같지 않았다.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자신이 생겼다. 나는 자제함에서 표적지용 0.5mm 합판 2개를 찾아 배낭에 담았다. 식당 앞 ATM에 들러 예금의 3분의 2를 찾았다. 반은 아내의 몫이고 반은 내 몫이었다. 회사를 나오기 전에 나는 골리아 스클레인 주변이나 한 바퀴 둘러보고 싶었다. 그것은 선박 건조 도구에 설치된 브릿지형 대형 주행 기중기로 베어링 교체 작업 때마다 나를 하늘 위로 축혀 올렸던 나의 고정 작업장 중에 하나였다. 기왕 볼 바에는 밑에서보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었다. 나는 관리본부 뒷뜰을 돌아 영빈관을 지나고 잔디밭 위에 세워진 5층짜리 기빈숙소 앞마당에 이르렀다. 30분 이상 걸리는 오르막길이었다. 갑자기 내 옆을 스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숙소 앞에 서더니 제복의 사나이가 달려나와 오른쪽 뒷문을 열었고 뒤이어 정장 차림의 외국 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렸다. 그가 발걸음을 내 쪽으로 옮기자 제복의 사나이가 황급히 나를 잔디밭 아래로 밀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얼떨결에 외국 신사의 옷깃을 잡았다. 그가 비틀거렸다. 그 순간 제복의 사나이가 한 손으로 외국 신사의 몸을 받쳤고 다른 손으로 뒷주머니에 꽂힌 권총을 뽑아들었다. 동시에 내 머리도 빠르게 회전했다. 나는 우선 활짝 웃었다. 손바닥에 묻은 잔디를 털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 감쪽같이 지나갔다. 회사를 돌아 나오는데 자꾸 웃음이 나왔다. 잠깐 동안 내가 보인 여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놀랍기만 했다. 땅만 보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 여유의 원천은 등에 걸린 권총독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내 발길은 당초 계획대로 도심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노점상들이 즐비했다.
과일과 마른 생선들을 파는 노점상 앞을 지나는 동안 시장이 뿜어내는 왕성한 열기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곳에는 슬픔과 좌절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누구의 인생이든 살아내야 되는 힘찬 인생만이 존재한다. 나도 인파 속에 섞여 과일과 마른 생선을 사서 배낭에 담았다. 시장을 뒤로하고 총포상으로 갔다. 엽, 총탄 2통을 샀다. 총포상에서 나왔을 때 멀리서 불어온 거친 바다바람이 내 머리칼과 귀를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손바닥으로 흩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어쩐 일인지 벼랑간 인생에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가슴에 둘러맨 권총의 무게가 그처럼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었다. 집에서는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배낭을 열어 봉투와 과일과 마른 생선을 식탁 위에 꺼내 놓았다. 아내가 말했다. 웬일이에요? 당신이? 나는 빙긋 웃었다. 일거리가 있든 없든 그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서둘러 사격 교본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다. 교본은 항상 발사시 충격에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인생에서도 위기를 맞았을 때 뒷걸음치기보다 맞서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다리를 반쯤 벌리고 이런 자세는 수많은 반복 끝에 숙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몸의 오감과 의지가 하나로 합쳐져 협력 작동될 때 완성된다고 한다. 나는 30여 년 동안 선방 관련 기계의 작동만 일관해온 사람이다. 온몸과 정신을 동원해 총집에서 총을 빼고 사방에 잠복해 있는 적을 제압하는 동작의 숙달 정도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교본에는 그 경지에 도달하는 순간 마침내 남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포용하는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씌어 있다.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승자로서의 삶을 쟁취해야겠다는 의욕이 온몸에서 꿈틀거렸다. 다음에는 사격 연습에 쓸 표적지 관역에 다이아몬드 대신 무엇인가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싶었다. 우선 초대 회장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수많은 삶의 지혜를 심어주었다. 갖가지 체험도 겪게 했다. 우리가 외국 대기업과 경쟁할 때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돈인가? 자원인가? 기술인가? 아무것도 없어. 돌관 작업 하나뿐이야. 하루 24시간 똑같은 조건에서 그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적게 자고 더 많은 일을 하는 돌관 작업뿐이야. 우리는 말없이 하루 18시간 2교대 작업을 강행했다. 내가 왼손 검지를 잘린 때도 선박 엔진 베어링을 깎던 어느 돌관 작업 날 새벽이었다. 대형 나무통에 넘치도록 담긴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달려드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분 때문에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차고 넘친다. 표적지를 응시하면서 그분을 회상한다. 그분의 명복을 빌고 싶다. 하지만 표적지에는 문자보다 잘생긴 황소 한 마리를 그려놓고 싶다. 그의 업적 중에는 서해안에 매년 벼를 심어 쌀을 수확하는 수천만 평의 간척지를 조성한 것도 포함된다. 그 간척지 인근 목장에는 약 2,000마리의 소가 있고 그중 어미소 4마리 정도는 매일같이 새끼를 낳고 있다고 한다. 농가 출신이었던 그의 고향에서는 일가 친척의 결혼식에는 반드시 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이는 전통을 이어왔다고 했다.
관역을 통해 소를 응시하며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그분의 명복을 비는 나의 마음을 담고 있다. 다음에는 송현숙이 떠올랐다. 그녀는 내게 날카로운 가시로 덮인 장미였다. 비록 가시에 찔리긴 했지만 2번 이혼하고 타국을 떠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렸다. 나는 그녀를 연상하며 관역판에 장미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색칠을 했다. 진홍색의 꽃잎과 예리한 가시가 마음에 들었다. 그 표적지를 책꽂이 앞에 세워놓고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가슴을 열고 총을 꺼냈다. 총열을 꺾어 총탄이 비어있음을 확인했다. 2발을 넓게 벌리고 왼손으로 배를 지그시 눌렀다. 방아쇠를 당길 자세를 취하자 내 안에서는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마침내 나는 장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슬픔이 환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송연숙, 인생에서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권총을 손에서 내려놓았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진 작가님의 단편소설 권총 이야기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담게 된 중심 문장 읽어드립니다. 서둘러 사격 교본을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교본은 항상 발사 시 충격에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인생에서도 위기를 맞았을 때 뒷걸음치기보다 맞서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다리를 반쯤 벌리고 이런 자세는 수많은 반복 끝에 속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몸의 오감과 의지가 하나로 합쳐져 협력 작동될 때 완성된다고 한다. 책 먹는 즐거움 정기옥 작가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